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관해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돼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239명이 탄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이후 4개월 만에 참사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들 중심으로 뉴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쌀 시장 개방에 관한 얘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안을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용어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특히 무역 분야만큼 용어의 겉모습하고 실제 속뜻이 다른 부분도 상당히 드물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살리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4대강 죽이기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용어는 관세화라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물려서 국내 사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관세를 물리는 대신에 어쨌든 문을 다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관세화라고 하면 완전 개방을 뜻합니다. 또 거기에 상대적인 개념은 부분 개방을 의미하는 MMA, 우리말로 최소 시장 접근이라는 표현입니다. 관세화, 그러니까 완전 개방을 하지 않고 특정 품목의 어떤 일정한 양만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를 안 하고 MMA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웨이버라는 용어도 있고 양허 많이 듣는 용어인데 양어도 참 어려워요. 어려운 말입니다. 예. 우선 웨이버라는 말은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무를 면제받을 때 그때 쓰이는 말이 웨이버입니다. 그래서 쌀은 바로 이 웨이버 협상을 통해서 관세화, 개방을 안 하고 MMA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또 양허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양보하고 허락받는다라는 뜻인데요. 관세를 없애달라고 하는 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요즘에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을 할 때 쌀을 양허 대상에서 빼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런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FTA나 TPP 협상을 할 때 수입 쌀에 물리는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산 쌀을 보호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사실상 경제 규모로 볼 때 미국과 일본 사이의 FTA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쌀 시장 개방 정부가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만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예, 사회동향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어제 전국 남녀 878명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에 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69.8%, 거의 70%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라는 응답은 18.7%,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3배 이상 많은 답변이었습니다. 또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은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56.3%로 가장 많았고요. 전면 개방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1.5%에 그쳤습니다. 또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면 값싼 수입 쌀에 밀려서 쌀 산업의 피해가 클 거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응답 역시 68.3%가 됐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이게 사회동향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것이죠. 쌀 개방과 관련된 여론조사 이외에도 또 다른 현안을 물었더군요. 예, 세월호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독립적인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줘야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네. 이 사회동향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58%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으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35.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인사 실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55.5%, 안 해도 된다라는 응답은 35.4%였고요. 또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7.8%, 그리고 부정평가는 48.9%로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다 종합해 보더라도 예.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뭐 인사 실패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딸시장 개방에 특별법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보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밀양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경찰청이 정경과 의경들을 밀양에 대거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쓰인 돈들이 세금이 꽤 많아요. 예,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개월 동안 경찰청이 밀양 성전탑 현장에 경찰 병력 전체 14만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경찰청이 책정한 예산은 숙박비, 식비 이런 걸 합해서 16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 밀양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예산이 바닥이 나니까 경찰청이 원래 다른 곳에 있는 전의경 급식비, 그리고 경찰 기동대의 급식비, 그러니까 밥값입니다. 이 밥값 예산 총 22억 7,800만 원을 빼서 전용해서 그 밀양 성전탑 병력의 숙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전의경 급식비가 전용된 건데 성전탑 반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전체 숙식비가 38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거기에 58%에 해당하는 돈을 딴 데서 써야 되는 밥값을 그쪽에다 돌려서 쓴 겁니다. 경찰청은 전의경도 그 현장에 투입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투입된 전체 전의경 수가 다른 경찰, 일반적인 직업경찰 병력 전체를 다 따졌을 때 3.9%밖에 안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불필요한 병력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결국 이것은 혈세 낭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게 당연히 낭비도 낭비라는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의경 급식비, 그리고 경찰 기동대의 급식비,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급식비는 전체 기동대와 전국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리고 예, 다른 곳에 전의경 있는 전체의 급식비인데 그것을 밀양에 투입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전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전의경한테 주기로 했는데 일반 경찰들, 직업 경찰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네. 자, 박남춘 의원이 밝힌 내용이라고 했습니다만 관련 내용이 또 있어요. 정보 수사 경찰관들이 밀양에 대거 투입됐었다는 내용도 있군요. 예, 이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밀양 성전탑 지역에 정보경찰 10,000명이 투입돼서 사실상 주민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들은 사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정보경찰들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을 예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밀양 현장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2,900명의 정보경찰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 역시 연인원입니다. 특히 송전탑 갈등이 최고조였던 작년 10월 한 달 동안에는 하루 평균 190명, 하루 최대 190명, 그리고 평균으로 볼 때는 111명의 정보경찰까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전탑 반대 주민의 전체 숫자가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인 것을 계산해 보면 주민 평균 2~3명당 정보경찰 1명이 투입된 셈입니다. 박 의원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 사찰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밀양시 한 곳에 하루 평균 111명이요. 네, 참. 자, 국제신용평가사죠. 스탠더드앤푸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놨습니다. 예,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오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규제죠. 이거를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늘리고 한국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 피치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이번에 스탠더드앤푸어스 보고서는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과 부채 수준이 이미 악화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한국의 은행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출 규제 완화가 몰고 올 최악의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LTV, DTI 규제 완화를 강행할 경우에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간접적인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외신들 한 두어 가지만 살펴보고 가죠. 어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 미사일 격추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우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변에서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친러시아 반군이 교전을 벌이는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여객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가다가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사일 피격이 맞다면 누가 쐈는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오더군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 소속의 대원들하고 러시아 정보 장교 이런 사람들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라는 통화를 나누는 도청 2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반군 대원들끼리 비행기를 격추시켰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격추시켰는데 100% 민간 항공기다라고 말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도청 자료를 보면 현장 조사를 다녀온 반군의 사령관이 러시아 정보장교한테 전화를 해서 민항기이고 또 여성과 아이들이 가득하다라고 전화로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보장교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라고 짧게 대답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가 도청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군 쪽에서는 이 도청 자료,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놓은 도청 자료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설픈 선동전의 일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걸 누가 쐈나 하는 것은 굉장히 심리전이 워낙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 아예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어젯밤을 기해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상군 투입은 유엔이 제안한 5시간 동안의 인도주의적인 휴전,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다가 물, 음식, 의약품 이런 것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휴전, 5시간 동안의 휴전이 끝나자마자 즉각 단행됐습니다.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탱크, 장갑차 이런 걸로 시가전을 벌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투입된 어제 하루만 해도 23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이 중에는 생후 5개월 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열하루째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260명, 부상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단 1명입니다. 민간인 피해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의 규모 그리고 지역을 넓히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